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말 단풍이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언제 이렇게 벌써 겨울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시계를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자연의 신비가 참 경이롭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자연 앞에서는 참 배울 것도 많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생체 모방 기술이 만들어낸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생체 모방,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꿈꾸는 공학자 송성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꿈이 굉장히 크신데요. 네, 꿈은 높게. 그리고 또 한 분 자리하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자 송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생체 모방 주제라고 해서 생물학, 생명공학 쪽에서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두 분 계신 곳을 보니까 한 분은 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 그리고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동물의 눈을 닮은 카메라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자공학을 하면서 무슨 생체 모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언맨 같은 거 우리가 봐도 속을 다 들여다보면 거의 다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자공학하고 생체 모방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생체 모방 로봇 이런 것도 개발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제가 지금 저희 한국기계연구원 도움을 받아서 무진동 차량까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저는 문어를 모사한 아주 신기한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기대가 되네요. 빨리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제가 이제 흡입력을 만들어 보여드리고 와. 날 놔줘! 뭐든 잡을 수 있는 뭐 문어 같은 로봇 손? 아이디어 공모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앞서 생체 모방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생물체의 기능을 모방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생체공학이 이제 영어로는 바이오미메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오는 생물을 뜻하는 용어고 이제 미메틱은 이제 미메시스라는 이제 모사하다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생물체의 특징을 모사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람의 그 기계 기술 혹은 공학 기술로 이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모토가 될 것 같고요. 생체 모방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 건가요? 일단 생체 모방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생물학자인 제닌 베니어스라고 하는데요. 책도 출판을 하고 그다음에 강연을 다니면서 생체 모방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거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체 모방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고대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살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물의 어떤 발톱이나 이런 거를 모방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패널 분들께서는 생각나는 생체 모방에 대한 사례 같은 거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약간 유리창의 빨판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뭘 모방한 거죠? 아, 올라가거나 착착착착 내려가는. 도마뱀 다리. 네, 도마뱀. 네, 맞습니다. 도마뱀이군요. 네. 저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그 수영할 때 쓰는 오리발. 네. 오리발. 오리에 물갈퀴를 네. 본다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명칭도 오리발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익숙한 비행기. 아, 이거 사실 맨 처음에 발명될 때는 네. 결국 새에서 모방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비행기, 그리고 아까 물갈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모방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거북선. 거북선 아시죠? 예. 거북이 등껍질을 모방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거북선에 보면은 그 등껍질인데 뾰족뾰족하게 뭐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거를 모방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자연의 그런 생태를 모방하고 있었구나 싶은데요. 왜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동물의 생체를 모방을 해온 걸까요?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은 인류가 찾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저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인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가까이 이제 생존해와서 이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은 그래서 각각 모두가 비기, 그러니까 비장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한 결과로 그렇죠. 얻게 네네. 된 기능들이죠. 네네. 저희는 그래서 생체 모사는 혹은 생체 모방은 인류가 아직까지 풀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연에서 지혜를 가져와서 풀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되겠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공학과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시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생체 모방 기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학사전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짜잔. 원래 이거 사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원래 날려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어떤 동물을 모사해서 만들었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와. 방수복인데요. 알 것 같습니다. 연꽃 아닌가요? 연꽃의 그 발수 코팅 같은 이런 표면을.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습했죠? 이게 옆에서 다 보입니다. 네, 이게. 저는 좀 보여요. 와, 대박입니다. 뭐 물개나 뭔가 그런 그러니까요. 건가 싶었는데 이 연꽃의 원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지요. 저 연잎 표면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돌기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 작은 돌기들 때문에 물방울이 연잎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연잎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저희 주변에도 이제 많은 발명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트 뚜껑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트 뚜껑에 묻어 있는 요거트를 조금 더 핥아 먹어야 된다는 게 뭐 아주 유명한 뭐 룰이라고 하죠. 근데 국룰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요거트 뚜껑을 저렇게 이제 연잎 구조를 모사를 해서 요거트가 붙지 않게끔 흘러내리게끔 하는 기술들도 개발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이제 저런 연잎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유리판에 물방울을 튕겨내게끔 하는 기술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물방울도 튕겨내는데 물방울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유리 표면에 붙어 있는 먼지들도 같이 잡아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가 세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까지도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연잎이 굉장히 쓸모가 있군요.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로 위 야광 표지판.
반딧불? 아, 반딧불? 이게 약간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죠. 전조등 같은 것들을 비추면 아, 그 부분만 반짝 반사가 돼서. 예, 빛나는 그런 원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 이건 비는? 잘 안 보여요. 네. 아, 이 사이로 뭔가 비늘은 아닌가요? 비늘? 네, 뭔가 아. 빛을 받으면 좀 아, 그렇죠. 색깔이 빛을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아, 그러네요. 하지만 아니군요. 네. 하지만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에 어떤 동물이 좀 어두운 곳에서 아, 빛을 내는 눈을 가진 동물이 박쥐? 박쥐 아니고 고양이. 고양이 눈이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밝게 빛이 나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원리로 그러는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비늘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늘도 빛을 반사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눈에 보면 고양이가 밤에 잘 보기 위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망막 뒤편에 타페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그 빛을 다시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귀 반사라고 하는데 이 재귀 반사를 통해서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잘 모사를 하면 야광 표지판도 우리가 전조등을 그 비춘 쪽에서 그대로 반짝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글씨를 선명하게 읽을 수 있고 더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좋네요. 그럼 비늘도 약간 약간 관련이 있다고 맞는 하셨으니 세모. 네, 세모로 거의 동등한 점수를 얻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체 모방 기술이 일상생활에 더 확장되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문제 더 준비했습니다. 오. 이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체 모방 기술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땡땡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길이를 나타내는 한 단위에서 가져온 미터. 그럼 뭐 나노 기술이겠네요. 나는 너무 맞습니다. 미터는 맞는데 10억분의 1미터. 확실히 반 맞는 거예요. 10억분의 1미터 같이 맞추신 걸로.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이 그 아주 작은 미세한 구조를 다루는 나노 기술 덕분에 전자현미경 발명 이후로 더 많이 발전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체 모방 기술로 어떤 신기한 물건들이 만들어질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정환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와,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네. 오늘 특별히 판넬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생체 모방이 단순히 생물의 어떤 형태나 구조만 모방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모방하는 걸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생체 모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의 어떤 형태나 그런 구조 같은 걸 모방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로 나왔던 연잎의 표면 구조라든지 아니면 벨크로, 찍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그걸 구성하는 물질을 모방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합이 그 물속에서도 그 바위 표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홍합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접착 단백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접착 단백질을 모방한 물질을 개발을 하면 의료용 접착제 같은 걸로도 이용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나무나 금속처럼 잘 붙기 어려운 곳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초강력 접착제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실제 홍합에서 접합 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이용하는 예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신소재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똑같이 모사한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로 붙여보기도 하고, 지금은 상당히 그 우수한 수준에 도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소재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창현 씨의 미래도 아주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아니 지나가면서 보이는 동식물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으니까 저도 오늘부터 좀 돋보기 같은 거 챙겨가지고 돋보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든든하네요. 아니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그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그 비장의 로봇, 네. 비장의 무기,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걸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와, 드디어 박사님의 로봇이 공개가 됐군요. 아니, 왜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놀랐습니다. 와, 이 규모에. 그러니까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손에 뭘 들고 계시네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어 빨판을 모사한 그리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벌집 구조 모양의 이제 실리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네, 손가락을 대보시면 제가 이제 흡입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오! 와. 날 놔줘! 네, 이렇게 이제 진공을 잡게 되면은 그 문어가 흡착하는 것처럼 이 모양과 똑같이 변형이 돼서 이제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겉보기에는 푸딩같이 말랑말랑한데 어때요? 엄청 셌나요? 오,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네. 오! 완전 꽉 잡아서, 오. 이게 뭔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주네요. 네. 그러면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보이는 팔같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보이는 로봇팔이 탄생이 된 건가요? 저 바깥쪽에 보이는 하얀색 테두리가 딱딱해졌다가 말랑해졌다가를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문어도 이제 문어 다리를 딱딱하게 만들었다가 말랑하게 만들었다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 끝에 있는 요 하얀색 테두리가 이제 뭔가 변형이 된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이게 잡은 다음에 흔들어도 위치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친구의 이름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거는 이제 문어 모사 만능 합착 그리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조금 어렵나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공모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포장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능력을 한번 보고 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그리퍼로 로봇 팔을 이용해서 붓글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움직이네요. 네, 먼저 이제 종이를 잡아서 종이를 이제 펼칠 거고요. 아니,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네요. 그리고 이 지금 문진이라고 하는 좀 잡기 어려운 형태인데 그때 잡아서 네, 위치해 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네, 홈이 퍼져 있네요. 네네. 사람의 손 모양에 맞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소화를 잘 해내네요. 맞습니다.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물들을 가지고 시연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 저거 뭐죠? 오, 엄청 무거운. 이 벼루 뚜껑 또 용무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오, 팔을 막 돌려요. 네. 유연하네요. 때문에, 너무 네. 유연한데요? 이제 먹을 먹물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손도 안 되는데. 네, 먹물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네. 얇아서 일반적인 그리퍼로는 저걸 잡을 수가 없는데 제 얇은 손잡이도 이제 문어 다리로 움켜잡듯이 안정적으로 잡아서 먹물을 따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를 때마다 약간 찹쌀떡처럼 촥 눌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네.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게 있네요. 찹쌀떡이기 때문에 물건 모양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면은 이거를 잡을 수가 없을 텐데 이제 보면 붓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모양이. 네. 예. 저런 복잡한 모양을 파지를 하려면 원래 저거랑 똑같이 생긴 이제 그리퍼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얘는 저 모양이랑 똑같이 이제 변형이 돼서 문어 다리를 움켜잡듯이 잡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붓도 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이렇게 먹물을 조절할 줄도 아는 것 같아요. 아, 저거 한번 털어줘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먹물을 이제 털어줄 겁니다, 이제. 오. 야, 똑똑한데요, 너무? 저 붓을 고른다고 하거든요. 아, 예,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잡을 때 얘가 말랑말랑해졌다가 잡고 나서 딱딱해지는 건가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야. 이제 붓글씨를 쓸 때도 이제 붓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아, K를 썼네요.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의 영문 명칭인 KIMM을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람은 저희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부터 사람이 보이기 좋게 거꾸로 써주네요. 사실 저기가 앞이라서요. 그러니까요. 뭐 배려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까지 하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종이가 이제 롤로 말려져 있으니까 칼로 잘라서 칼을 어라? 놀랐어. 조심하라고. 보시면 저런 커터 칼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칼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칼 형태에 맞춰서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칼질 같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작업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리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글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 기계연구원 홍보 때문에 KIM을 썼습니다만, 예, 그 다양한 글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생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시연은 붓글씨지만 이게 붓글씨 로봇이 아니고 이 정도로 다양한 사물을 잡아서 작업까지 구현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핵심이고요. 이 그리퍼로 저희가 아침 시연 아침 준비하는 시연 또 보여드리는 바가 있고, 아침 식사요? 네, 아침 식사를 이제 그 호떡을 구워서 이제 뒤집개로 뒤집은 다음에 서빙도 하고 커피 끓는 물 손잡이 주전자 잡아서 컵에다 이제 태서 커피도 태워주고 이런 시연들까지도 저희가 성공한 바 있습니다. 와. 이 상상해보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바쁘게 아침에 준비할 때 요거 준비하게 해놓고 저는 준비를 하는 거죠. 빨리 앞으로 판매를 기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술이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씨 쓰는 이런 정교한 작업들을 잘 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얘가 얼마나 무거운 물체를 잘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리퍼 기준으로 해서는 한 3, 4kg까지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령, 2kg짜리 아령을 먼저 그래서 드는 것을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들 것인지. 아까 찹쌀떡에서 푸딩으로 바뀌었어.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들고요. 가뿐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 면적, 이 크기죠. 크기를 2배로 키우면 힘도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키우면 3배로 늘어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게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적절한 무게와 적절한 면적이면 본인보다 훨씬 큰 물체도 잘 들겠네요. 네, 그게 바로 흡착 그리퍼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저는 또 손가락을 직접 대봤잖아요. 네. 그 감촉이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눈만 감으면 약간 문어가 바로 코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정. 열심히 해야겠네요. 보셨던 그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2021년 대한민국 그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이 돼서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리퍼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사물들을 하나의 그리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 로봇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고 저희 공정 중에서도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다뤄야 하는 곳에서도 그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문어 빨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신 거예요? 집게 같은 걸로 잡는 그런 그리퍼 기술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그리퍼 요 손가락보다 물체가 커지게 되면은 요 안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어는 빨판으로 그냥 갖다 대면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작은 크기에서도 잘 잡을 수 있는 로봇 손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어라는 이제 동물을 이제 찾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어가 다리로 감싸고 빨판으로 한 번 더 잡는 그런 과정들을 모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문어가 이렇게 잘 잡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동물들도 있나요, 혹시? 문어랑 비슷한 좀 잘 잡는 동물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다음 연구로서 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코끼리 코하고 코끼리 코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보면은 이제 코로 뭔가 물체를 확 이제 잡아 당기기도 하지만 코끝을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물건을 짚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은 정말 모든 물건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해서 커피 아무 때나 이렇게. 맞습니다. 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로봇을 지금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로봇 분야에서도 생체 모방 기술을 많이 접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생체 모사 로봇 관련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하는 쪽이 이제 미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렉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렉스. 네네. 그 렉스는 그 벌레나 곤충들이 이제 그런 복잡한 지형 지물을 이제 넘어갈 때 보면 그 벌레들이 다리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막 기어가면은 그런 절벽에도 떨어졌다가 굴러가고 우묵한 데도 들어갔다 나오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모사를 해서 이 렉스라는 로봇도 다리가 유연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물건에 닿으면 이제 땅의 지면에 대해서 저희가 적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형태대로 어쨌든 바뀝니다.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다리를 돌리기만 해도 저희가 보는 이런 대부분의 그런 장애물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한 로봇이 있어요. 결국 해답은 말랑말랑함에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빈치적 사고. 보통 로봇 손 같은 경우는 딱딱해서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혹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치게 되면은 부서지거나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제 소프트 로봇 기술 개발로 이제 인해서 사람이 옆에 와서 부딪히더라도 그리퍼도 안전하고 사람도 다치지 않는 그런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서 앞으로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런 생체 모방 로봇들이 소프트 로봇의 종류다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모습들이 실제 동물하고 흡사하던데 이것도 네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독일의 페스토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페스토에서 정말 저희가 대부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그 동물들을 다 모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새, 캥거루, 뭐 코끼리 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코도 있고, 뭐 개미도 있고, 저희 대부분의 보는 그런 곤충 동물들을 다 로봇으로 개발을 해서 사실 그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도 여기까지 개발을 하는구나 얘네들이 하면서 굉장히 좀 놀랄 때가 있고요. 근데 해외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조규진 교수님께서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소금쟁이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서 점프하는 모습을 이제 구현을 해서 로봇으로 구현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제 거북이와 가오리처럼 이제 유연한 이런 움직임들을 실제 로봇에서 구현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생체 모방 로봇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송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생체 모방 기술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거는 주로 이제 동물의 눈을 모방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 그 물고기 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작년에 네이처 일렉트로닉스라는 저널에 소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곤충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라고 해서 곤충 눈 카메라라는 것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너무 자랑을 슬쩍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곤충 눈 카메라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6학년 국정과학교과서에 곤충의 눈을 닮은 사진기라고 해서 2페이지 실렸는데 거기에는 왜 이런 곤충의 눈을 모방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게 좀 실려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곤충 눈을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드론을 개발을 했다, 드론을 닮은 어떤 로봇을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 드론도 마찬가지로 눈이 필요하잖아요, 카메라.
그런 데 적합한 카메라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은 사실 원래 벌이라서 벌도 사실은 눈이 겹눈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겹눈이라는 거는 이제 조그만한 아주 작은 혼눈들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날아가면서 한 번에 아주 넓은 곳을 그냥 한 번에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잘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다음 물체를 잘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먹이를 찾아가거나 이런 걸 하는데 사람 같으면은 이제 다른 곳을 보고 싶으면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눈동자를 돌리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곤충들은 바로 가면서 넓은 곳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큰 장점이 있어서 그걸 모방한 카메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넓은 시야를 활용하는 것이군요. 네. 사실 자연계를 살펴보면 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80%의 생물 종들은 다 겹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카메라는 그냥 사람의 눈을 닮은 카메라라고 한다면 사실 자연에는 사람의 눈보다는 곤충의 눈하고 닮은 눈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방하는 그 자체가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과연 파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혹은 가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곤충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한 눈도 연구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작년에 연구된 것이 바로 이제 물고기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가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칠판을 이용해서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물고기 눈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물고기 눈을 이해를 하려면 인간이 만든 카메라와 그다음에 동물의 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스마트폰 보면 혹시 카툭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네, 맞죠. 카툭튀라는 게 이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항상 카메라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카메라의 최소 두께가 필요한데 네, 그렇죠.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핸드폰.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카메라에는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고 그 앞에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여러 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가 없어서 카툭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의 눈은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렌즈가 몇 개죠? 하나. 앞에 하나만 있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물의 눈은 렌즈가 하나인데 카메라는 필연적으로 렌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툭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이게 렌즈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볼록 렌즈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기 초점이 맺히죠. 렌즈가 있으면 우리가 돋보기 가지고 장난칠 때 하던 것처럼 초점이 맺히는데 자,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맺힙니다. 요 면이 있다고 하면 이 면에 맺히질 않고 여기보다 앞쪽에 맺히는 거예요. 여기가 초점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오면 이렇게 돼서 사실은 초점을 맺는 면들이 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상면 만곡이라고 해서 렌즈의 그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라는 게 보통 실리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반도체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평면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정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두고 사진을 찍으면, 렌즈 하나를 두고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는 선명한데 옆으로 갈수록 흐릿흐릿한 영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정을 하도록 여러 개의 렌즈들이 있어서 이 렌즈가 있을 때 여기에 각각 초점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카툭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동물의 눈을 모방하는 카메라를 만들면 렌즈를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품질이 우수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안 렌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안 렌즈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엄청 알고 감각으로 있는데, 찍는 네, 거잖아요. 어안 렌즈가 사실은 물고기 눈을 닮았다고 해서 어안 렌즈인데 막상 이제 그걸 딱 장착을 하면 한 번에 넓게 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앞에 껴서 하는 그런 렌즈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은 어안 렌즈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살펴보면 렌즈가 거의 한 8매에서 한 12매까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돼서 빛을 꺾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측면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가 여러 개 있죠. 그렇지만 물고기 눈은 렌즈가 하나죠. 네. 하나인데도 아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60도까지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고기들이 눈이 양옆에 붙어서 이리저리 이제 포식자를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완전히 구로 되어 있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망막에 해당하는 그 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쪽에서 들어와도 여기에 맺히고 이쪽에서 들어와도 여기에 맺힐 수 있어서 초점이 아주 잘 맞게 되니까 넓은 시야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눈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어안 렌즈가 아니라 어안 카메라, 즉 렌즈도 여기 있는 볼 모양의 렌즈,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조합했더니 정말로 넓게 볼 수 있더라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게 실제로 여기 있는 어안 렌즈에 비해서 거의 길이 입장에서는 원래 이 길이에 비해서 한 1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안 카메라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해가 아주 쏙쏙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저 이미지 센서를 곡면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미지 센서라는 건 대체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곡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플렉서블 전자소자 기술,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핵심은 반도체 같은 물질도, 딱딱한 물질도 아주 얇게 만들면 이게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얇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휘어지게 만들면 이제 그런 곡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센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이미지 센서가 곡면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얇아지니까 나중에는 핸드폰에 카톡티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주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런 곡면형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초소형 카메라에 관련된 특허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가지고 있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교수님께서 네이처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이 이제 실용화 될 거 예상이 되는 거네요? 아직은 결국 실용화가 되려면 저희가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기술들이 그런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대기업에 잘 이전이 돼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비교적 값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상용화가 되면 어떤 부분들에 좀 쓰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작으면서도 넓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시경, 사실 내시경으로 위를 관찰할 때 위쪽 벽이 잘 안 보여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 긁어가지고 또 다른 상처가 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 카메라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그 카메라들을 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작은 카메라를 군데군데 배치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문어며 곤충이며 물고기 눈 이런 거 이제 모사하면서 정말 수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좀 여러 개 준비해 봤는데 솔직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는 내가 연구하는 문어나 곤충, 물고기의 눈을 관찰하다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 아주 막 깜짝 이렇게 놀라가지고 감탄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셋 하시기도 전에 정말 화들짝 놀라셨나 봐요. 이게 문어를 이제 관찰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문어를 사가지고 수조도 꾸며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잘못 들으려다가 물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생각지 못하게 물벼락 맞은 적도 있고 또 수조 안에 넣어놨는데 문어가 자꾸 수조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사실 원래 그런 걸 좀 징그러워해가지고 아예 만날 생각을 안 했고요. 네. 근데 논문에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접해서 그렇게까지 징그럽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책으로 공부하시는 편. 굉장히 효율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는 문어나 곤충, 물고기 모방 연구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한번 연구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문어를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 흡입력이 정말 상상 외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어의 흡착력을 어쨌든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어보다는 흡착력이 약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체들의 능력은 정말 저희 아직 공학 기술이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거는 이제 꼭 생물 모방 연구가 아니더라도 연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이거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포기할 때쯤 되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려면 괜찮지만 정말 원하는 수준을 얻으려면 정말 포기 직전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동물 눈의 연구라는 거는 동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렌즈 같은 어떤 광학계 설계도 해야 되니까 물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를 만들려면 전자공학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실제 실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려면 재료공학적인 관점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면 이건 또 영상 처리니까 이제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일들도 해야 돼서 너무 다른 분야들이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늘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접목되는 이 어려운 분야를 이렇게 훌륭하신 업적을 남겨주시네요. 다빈치라고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는 이쪽에.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나는 문어나 생선 요리를 먹을 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한다. 먹어도 되나? 네, 하나, 둘, 셋. 과연? 들어주세요. 별개군요. 별개 드시는 편. 그렇죠. 먹는 건 먹는 거니까. 네. 혹시 문어를 평소에도 좋아하시나요? 문어 숙회 좋아하죠. 저는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연구하는 완벽하게 별개로 늘 행복하게 먹고 있었고요. 물론 곤충은 안 먹으니까 곤충에 대해서는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솔직한 답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상으로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두 분께서 얼마나 그동안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지 조금이나마 감이 와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은 이것이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창현 씨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은 자연이 주는 미션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인류가 문명을 이루면서 과학기술, 공학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지만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자연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자연이 우리들에게 야 이거 좀 해결해봐.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좀 미션을 던지는 게 생체 모방으로 해결하려는 그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은 청출어람이 기대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앞서 정원 박사님께서 자연이 스승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비록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분야도 아직 많지만 저는 이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이 스승을 뛰어넘는, 자연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생체 모방 기술은 과학, 공학 분야의 노다지다. 금광이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우리 생물체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발견해서 개발을 해서 그 인류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체 모방 기술은 무한한 상상력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걸 모방하는 것 그 자체가 제일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사실 새에서 모방이 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정도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발달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상의 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니까 무한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4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은 자연이 주는 문제들이 모여있는 미션지들의 금광이며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청출어람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의 놀라운 능력에 인간의 호기심과 관찰력이 더해져서 점점 더 생체 모방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첨단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연이 주는 고마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씬! You're barely holding on, and you don't know what is wrong. You're tired of sleeping back to back. You miss the feeling that you had. Are we lovers or we roommates? Are we riding our own waves? Now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oothpas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Are we lovers or we roommates? Are we waiting for it to